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이 세금 없이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는데 글에 담긴 표현의 수위를 놓고 야당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만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4개나 올리면서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만큼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11시 49분쯤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처럼 성공할 것이라고 했더니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또 언론을 향해선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투기 두두는 자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말 이틀 사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만 4건 올렸습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 시점이 다가오자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며 시작한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투기 세력 억제, 부동산 공급 대책 등으로 전선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곧바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세제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집값 상승세를 이유로 조만간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는 호통 경제학, 오늘은 협박성 표현이라며 연이어 비판했고 대통령 말이 진심이라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결하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딴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책이 진정으로 신념이라면 대통령 주변 고위공직자는 오늘 당장 실거주 1주택 외에 모두 처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 다수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겨냥한 건데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0명으로 전체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저는 세입자입니다라는 국회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정교함보다 흥분된 자기 확신이 느껴진다며 정책은 도파민이 아닌 데이터로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태릉 CC 주택개발 계획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잣대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태릉 CC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지만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해 종묘 인근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공급 대책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6만 가구 중 절반 가까이가 임대주택으로 채워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값을 잡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10,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대로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비중이 25%에서 35%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선 소형 평수가 늘 수밖에 없어 주거의 질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탁상 공급이라는 숫자 통계 높이 올리는 거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청년이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9,900가구 공급을 책임질 서울의료원 부지와 기마대 부지 등 노후청사 34곳도 입지는 좋지만 관련 기준에 따라 새로 생기는 주거 공간은 모두 청년과 고령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추가 공급분 6만 가구 중 약 45% 정도가 임대주택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지만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임대 분량이 많고 분양이 적다. 이건 약간 과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임대라든가 분양 이런 걸 좀 정리가 되면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주거 복지엔 도움이 되겠지만 집값을 자극하는 무주택자들의 실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 집 마련이나 자산 형성의 사다리 기능은 분양 물량에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 안에서의 균형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오는 3월쯤 구체적인 임대 물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발인이 끝나면서 한 주간 잠잠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는 공개적인 요구가 잇따라 터져 나왔는데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먼저 민주당 내부 정리부터 하고 오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합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진다며 이쯤에서 합당 논의를 멈추자고 주장했습니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왜 이 시점인지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없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갈등 봉합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고 한정혜 정책위의장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원이 원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는 절차들을 통해야 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정국이 시작된 이후 9일째 합당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 의견 정리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혁신당의 입장을 묻기 전에 집안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맞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된 미략설 등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란 잔당이라고 했는데 합당 가능성까지 배제하진 않는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8일에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티켓 가격을 문제 삼으면서 등급제 유료 정치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 친한계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토크 콘서트 가격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의 티켓 가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라며 정치의 가격 등급을 매기는 오만한 정치 비즈니스라고 지적한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 것이 아니라면 당장 티켓 장사를 중단하십시오. 한 전 대표 토크 콘서트의 좌석별 가격은 가장 비싼 R석이 7만 9천 원, S석이 6만 9천 원 등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지역순회 토크 콘서트의 경우 R석이 9만 9천 원으로 11만 9천 원짜리 VIP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김 씨가 기획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한 인천 토크 콘서트는 가장 비싼 R석이 13만 원으로 한 전 대표 콘서트의 같은 좌석보다 5만 원가량 비쌌습니다. 반면 최강욱 전 의원의 토크 콘서트를 비롯한 소규모 행사의 참가비는 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최고위원은 김어준 씨 콘서트의 티켓 가격을 공유하며 한병도 대표식으로 정의하면 문 전 대통령과 정 대표 등은 정치 비즈니스의 바람잡이였던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전 대표도
어떤 명목으로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비즈니스 장사라고 하는 게 가당키냐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현장 기자들이 정치권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더 시간.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 기자. 요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를 보면 한밤중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진짜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아직 여지는 남겨뒀지만 세금처럼 민감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 핵심 의제인 만큼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처럼 어렵다고 여겨졌던 과제들을 해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야당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야당에서는 요 며칠 대통령의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통 경제학이다 이런 표현에서 보듯이 실질적 대책보다는 말로 억제하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반 여러 대책을 쏟아냈을 때와 정책 흐름이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6월에 담보 인정 비율, LTV 등 대출을 조이고 파리 대책에서는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 세금 규제 카드 꺼냈었는데요. 네. 지금도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고 거래를 위축시킨 뒤에 세제 개편 가능성을 거론하는 흐름 유사하다는 겁니다. 실제 여당에 물어봤더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세제 카드, 세금 카드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양도세, 즉 거래세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번 보유세도 언급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 검토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 아니면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각 당도 민감하게 보는 문제죠. 지금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오늘 토지 공개념을 두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개념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의 공공적 성격을 부여하는 토지 공개념 입법을 포함해서 주거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소위 사회권 선진국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선거법 개편을 통한 2인 선거구제 폐지 등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과정에서 지금 말했던 이런 제안들을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어떤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이 토지 공개념을 포함한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나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당원 의견을 수렴해보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 공개념 아예 사회주의에 기반한다면서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합당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의 반발을 거론했는데 지방선거 국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쭉 보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합당을 제안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좀 갈등이 수면 위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당 안팎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간 동안에는 이견을 좀 자제해 왔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하루 만에 공개 반발이 터져나온 건데요. 당 안팎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합당 관련 당원 투표 찬반 비율 등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이면 각 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합당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면 양당의 공천 일정과 겹치면서 혼란만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주 가까이 이어진 한파로 바깥 활동 어려우셨죠? 오늘은 전국의 한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도심 관광지들이 제법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예정이어서 내일 아침 출근길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허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 햇살 아래 시민들이 빙판 위를 힘차게 달립니다. 아빠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발을 떼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이들 얼굴엔 웃음이 번집니다. 길었던 한파가 한풀 꺾이면서 도심 속 스케이트장은 모처럼 가족과 연인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햇살도 좋고 여기서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스케이트 타면서 운동하니까 땀도 나고 오늘 정말 좋은 주말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광화문 앞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군과 사진을 찍기 위해 차례를 기다립니다. 조선 왕들이 입던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도심 속 고궁도 관광객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훨씬 따뜻해져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구경도 하는 게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도, 대전 4도, 부산 7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이었습니다. 다만 밤부턴 수도권에 3에서 10cm, 강원 내륙과 산지엔 5에서 10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밤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효하고 서울시 등은 폭설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네, 충북 음성 생필품 제조 공장 화재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은 어제 완전히 진화됐지만 실종된 외국인 근로자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특수대원과 장비를 투입해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잔해에 건물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까맣게 탄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건물의 뼈대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건물 안에는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무너진 잔해를 손으로 직접 드러내며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부터 대원 36명과 탐색 장비까지 투입했지만 실종자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철골 구조물들이 무질서하게 엉켜 있어서 공간 확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화재 당시 실종된 외국인 근로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60대와 네팔 국적의 20대 2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어제 새벽 공장 A동 2층 계단에서 발견됐는데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외국인 근로자는 A동 1층에서 지게차 등으로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영상과 대피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1층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의 그 원인과 관련된 이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전관리 책임자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 수사를. 경찰은 수색이 끝나는 대로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가 베트남 국적의 마약 밀수범들을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클럽용 마약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자전거 타이어에 숨겨 들여오려다 덜미가 잡힌 건데 무려 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외국인 남성 2명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뒤이어 전화기를 손에 든 수사관이 이 남성들의 뒤를 쫓습니다. 마약에 든 택배를 수거하러 나왔다가 인근에 잠복하던 수사관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독일에서 마약을 들여와 우리나라에 유통하려던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 4명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엑스터시 2,000여 정과 케타민 500g을 자전거 타이어 속에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다 인천세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제 소포로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검색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됐고요. 비닐팩에 나누어서 이렇게 담은 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안에다가 넣은 사람입니다. 합수부는 마약을 감춘 자전거 부품 주문자를 먼저 붙잡았고 운송 경로를 추적해 택배를 받으러 나온 피의자 등 3명을 잇따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하려 했는데 총 3,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데
적발량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I로 아이가 우는 목소리를 가짜로 만들어내 돈을 뜯어가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아이가 울먹이는 소리에 놀라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악용한 겁니다. 어떤 수법인지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체불명 남성에게 걸려온 전화. 울지 마 얘기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저씨가 때렸어. 울지 마, 야 그냥 알려줘. 곧이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술 마시고 여기 길가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얘가 술 마시고- 나보고 욕을 했어요. 승리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전화도 끊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거를 끊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통화 상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AI로 만든 아이 목소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 액정을 깨트렸으니 수리비를 내놓으라는 등 곧바로 이체할 수 있는 소액을 주로 요구합니다. 학원명이라든지 주소, 연락처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조합해서 일상에서 있을 법한 내용으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서 금융당국은 이런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 위치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입금 계좌 동결 요청을 하고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네, 운전을 하시다 보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 종종 보시죠. 주로 신속하게 배달하는 라이더 오토바이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뒷면에 달려 있어 그동안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젠 후방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이런 오토바이들도 적발하고 있습니다. 단속 효과 어떨까요? 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을 하더니 인도로 올라갑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신호 위반을 하고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또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니다가 전방은 그냥 무시하게 되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어 일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게 후면 단속 카메라입니다. AI 기술을 도입해 오토바이 형태와 번호판 등을 선명하게 잡아냅니다. 제한속도 30km 도로를 68km로 달리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은 동승자까지 적발합니다. 신호 위반 여부는 연속 촬영한 사진 8장을 분석해 단속합니다. 저희가 교차로 엔드라인 끝부분까지 설정해둔 라인까지 터치를 해야만 이게 신호 위반이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등 학교 3곳이 몰려있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2년 전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전국에 830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무시하고 단속 많이 됐어요, 사람들.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면 재차 과속을 하는 속칭 캥거루 운전을 방지하고 실제 후면 단속 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2024년 1륜차 사고는 1년 전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찰은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연초부터 국내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 뜨겁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드가 공격적인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높여가자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까지 맞불 할인에 들어간 건데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전기차 업체들의 가성비 경쟁 박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국 전기차 대표 브랜드 비아드의 전시장. 소형부터 중형 모델까지 대부분 중소형 내연기관차 가격인 3천만 원대입니다. 비아드는 한국 진출 1년 만에 6,000대 넘게 팔며 초기 진입에 성공했는데 조만간 2천만 원대 전기차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가격대가 3천만 원 초반부터 4천만 원 중반대까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세컨카 또는 패밀리카라고 하더라도 가성비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께서 지난해 국내에서 6만여 대 가까이 팔아 1위 기아를 바짝 추격한 테슬라도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놨습니다. 최대 900만 원 넘게 가격을 내려 보급형 모델의 경우 보조금을 감안해 3천만 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르노 코리아도 전기차 자체 보조금을 8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입 전기차들의 가격 인하 경쟁에 그동안 시장 판도를 지켜보던 국산차 업계도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기아는 주력 전기차 값을 최대 300만 원 내렸고 현대차도 0% 할부 금리를 내세워 가격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업체들도 가격들을 경쟁적으로 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저항력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입증된 모델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검증이 더더욱 중요한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다.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 지커와 샤오펑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곧 출시될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까지 합류하면 전기차의 가격 파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측 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인물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인 가운데 김 전 시의원 녹취엔 여권 의원 최소 7명이 언급돼 수사 대상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자택과 연구실,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자택 압수수색 왜 이루어진 건가요? 추가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한 내용인 건가요?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PC에서 확보한 녹취 120여 개엔 최소 7명의 당시 민주당 의원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양 전 의장이 민주당 A 의원에게 부탁한다며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는 김 전 시의원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4차 경찰 조사에서 양 전 의장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지만 공천 대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전 의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바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또 다른 의원에게 차명 후원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금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TV조선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했고 양 전 의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최근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은 무죄가 나왔고 일부 사건은 법원이 별건 수사라며 공소 기각을 하고 있죠. 이광희 기자가 과잉, 부실 수사 비판을 받는 김건희 특검팀 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출범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1호는 검찰의 불기소 결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전방위 수사를 벌인 김건희 특검은 총 31개 사건 76명을 재판에 넘겼고 성과를 자신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기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하지만 1심 법원은 주가 조작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의혹의 핵심인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도 무죄였습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다가 별개 혐의인 뇌물수수로 국토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는데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혜택 주려던 거 맞나요? 1심 법원은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하다가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증거 인멸 혐의로 윤용호 전 본부장을 기소한 사건도 법원은 별건 수사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혐의 1심 무죄와 별건 수사 지적이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사건의 수사력을 낭비해 주요 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인지사건까지 해가지고 온갖 거 다 하게 해놓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훨씬 더 심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법원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일제히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지역병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할 의대생을 뽑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내년도 입시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아이 의대 진학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질지도 학부모님들은 큰 관심사항이죠. 얼마나 뽑는지, 지원 자격은 뭔지, 문제는 없는지 사회정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역 의사가 될 학생들의 신입생 규모는 나왔습니까? 네, 이르면 이달 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날 걸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연간 700에서 800명이 증원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증원분 모두 서울 8개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분됩니다. 국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의대 졸업 후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의대 입시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특히 서울 수험생들의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지역의대 소재지나 인접지의 중고등학교 졸업생만 지역의사 선발 전형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일찌감치 지역 학교로 전학할 경우 응시가 가능해 지역의사 전형을 겨냥한 지역 유학이 늘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의 A 학생의 경우 서울에 있는 8개 의대나 지역의대 일반 전형만 가능한 반면 지역의 B 학생은 서울 8개 의대와 지역의대 일반 전형에 더해 지역의사 전형까지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에도 관심이 쏠리겠군요. 네, 그래서 한 입시학원이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역의사제 전형이 가능한 고등학교는 부산, 경남이 282곳으로 가장 많고 호남 230곳, 충청 188곳 순이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인천의 고등학교 118곳도 서울에서 전학 붐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입시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어떤 지역 이동 이런 부분들은 좀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이 다시 한번 또 좀 크게 나타날. 전국 32개 의대별로 지역의사제 몫이 얼마나 할당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지역의사제가 가뜩이나 과열된 의대 입시를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해 붕괴 직전에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게 지역의사제 본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역 유학 붐 같은 새로운 입시 트렌드를 낳을 경우 교육 현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의료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역의사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의대 증원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준비되지 않은 정원은 결국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의정 갈등의 여파로 2024년,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한 학년에 몰린 상황에서 추가 증원은 무리라는 게 의료계 지적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증원에 반대하는 장외투쟁과 단체 행동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짚어주신 우려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정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길 바랍니다. 이상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주당의 연방정부 셧다운 압박이 이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서는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도 요청이 없는 한 먼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도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분노를 쏟아냅니다. No justice, no peace. Ice off our streets.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당국의 총에 2명이 숨진 데 대한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서 시위나 폭동이 발생해도 요청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앞서 내란법까지 거론하며 강경했던 입장에서 사실상 후퇴한 셈입니다. 11월 중간 선거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셧다운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타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정부는 이민 단속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오는 월요일까지 부분적 셧다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The Democrats, I don't believe, want to see it either. So we'll work in a very bipartisan way. I believe not to have a shutdown. We don't want a shutdown. 트럼프는 다만 모든 연방 건물은 여전히 이민 당국이 강력하게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무능한 할당 채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이민 당국에 체포돼 논란이 됐던 5살 어린이에 대해서도 즉각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을 중단해달라는 미네소타주의 요청은 연방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무려 300만 쪽에 달하는 문건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낙점된 케빈 워시 지명자 등이 등장하는데 영국 앤드류 전 왕자 사진도 공개되면서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워있는 여성의 신체에 손을 올린 한 남성.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친동생 앤드류 전 왕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앱스타인 문건에 포함된 사진들로 앱스타인의 뉴욕 저택에서 찍힌 걸로 보인다고 영국 언론은 짚었습니다. Some of the videos, though, and some of the images do appear to be taken by Mr. Epstein or by others around him. 앤드류 전 왕자가 앱스타인으로부터 20대 러시아 여성을 소개받고 앱스타인이 직원을 해고하는 데 도움을 주려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건엔 앱스타인의 알선으로 앤드류 왕자와 왕실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주장한 여성도 등장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앤드류 전 왕자가 미국 의회에서 앱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앤드류는 억만장자 성착취범인 앱스타인과의 친분을 비롯해 각종 추문에 휩싸이며 왕자 칭호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It's quite sort of, I think to ordinary people, it's just extraordinary, weird and odd and 300만 쪽 분량의 문건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등장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도 크리스마스 모임 초대 명단에 포함됐는데 실제 참석했는진 불분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미국 영부인의 일상을 다룬 영화 멜라니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작과 홍보비로 1,000억 원 가까이 투입한 아마존은 뇌물을 준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미국과 껄끄러운 국가에서는 돌연 상영이 취소돼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Everyone wants to know. So here it i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위기 취임 전 20일을 담은 다큐 영화 멜라니아. You can come in. Don't want to. Our legacy will be that of peacemaker. Peacemaker under the fire. 주인공 멜라니아 여사는 은둔의 영부인이란 통념을 깨고 영화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You will see humor, you will see grief, you will see fashion. So I'm very proud of film. 트럼프 대통령도 부인의 손을 잡고 시사회장에 나타나 중요한 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Important movie.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 very important. It shows life in the White House. 하지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 세계에서 개봉됐지만
아프리카 경제대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돌연 상영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보이콧하고 남아공의 G20 퇴출까지 시사했는데 불편한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내에선 시사회에 행정부 수뇌부가 총출동하며 반이민 당국 시위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m a big fan of Melania and I have nothing but admiration for her. 여기에 영화 판권 구매와 홍보비로 1,000억 원을 투입한 아마존은 사실상 뇌물을 바친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전문가들의 혹평에도 개봉 직후 북미 지역에서 예상외의 흥행을 거뒀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번에 첫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새벽 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예상돼 미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 적설 보시면 강원 산지에는 최고 15c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에는 10cm 안팎의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 중으로 잦아들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눈이 적게 내리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도, 대구 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큰 추위가 없다가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